가치와 가격을 구별해서 배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서 이론을 정립할 때는 가치란 걸 빼버리고 가격이라는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치와 가격 구별하지 안 해버렸다고.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공부해보면서 일본도 가치와 가격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올 때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고 썼다고. 근데 차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여기 부동산학을 공부해 오면서 일본 사람들은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미국 가니까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거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부터 감정평가를 가격과 하는 게 아니라 가치과 하는 거라고 바꾼다고. 예전에는 감정평가는 가격과 이렇게 했다고 우리나라도. 근데 가치를 구하는 거라고 바꾼다고. 그 뒤로부터 우리 시험에 감정평가자 시험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치와 가격 구별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가치와 가격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라고. 가격은 우리가 아는 거야. 가격은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한 금액, 이게 가격이야. 제가 이 분필을 사면서 내가 1,000원을 지불했다. 그 1,000원을 가격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가치는 뭐냐? 가치는 내가 이거 1,000원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가치 이렇게 하면 그 받는 사람이 미쳤다고 하지 나한테. 그전에 요 가격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지. 금액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쓸모를 말해요. 쓸모. 그러니까 가치는 쓸모고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거래된 금액, 지불된 금액이고, 가치는 쓸모인데 그 쓸모를 이렇게 해요. 장래 기대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 분필이 나에게 장래에 어떤 편익, 이익을 줄 것이다. 그걸 지금 시점에서 측정해 보는 거야. 그걸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가 좀 어려운 말이죠. 가치는 어떤 물건이 나에게, 이용자에게 앞으로 뭔가 줄 건데, 이익을 줄 건데 그걸 지금 시점에 측정했더니 이건 쓸모가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가치는 우리말로 하면 쓸모야. 쓸모. 가치는 한자 말이고 영어로는 이제 value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쓸모. 그게 가치야.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이, 쓰레기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거는 가치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 가격도 없는 거라고. 근데 쓰레기 봉투는요, 쓸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는 쓸모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있는 거고,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것만. 그래서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의 합해적 표현이라고 그래. 자, 가치, 쓸모. 그 쓸모가 있는데 이걸 금액으로 한번 표시해 보자. 그게 가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 표현 그래요. 합해적 표현,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합해적 표현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쓸모 있는 것만, 즉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야. 그럼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뭘까? 높아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볼까요? 자, 가치와 가격 개념 됐습니다. 개념을 봤더니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가치는 매우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니까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런데 가격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죠. 이 분필 가격은 1,000원이다. 이 분필 닦기는 2,000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다음에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달라진다고. 저는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는 것도 단독주택 사는데, 그럼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파트에서 크게 쓸모를 못 느낀다는 소리야. 저는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쓸모를 못 느껴요. 다만 가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격에 관심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주택인데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크게 쓸모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가치는 주관적인 거죠. 근데 가격은 객관적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요 분필 사러 가면 요 밑에 문방구에서 전부 다 1,000원 받아요. 1,000원. 그래서 객관적이죠. 요 두 개를 이제 반대로 출제한다고. 여기 출제되면 대부분 이렇게 내요.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런다고. 그럼 틀린 것은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죠. 가치는 구체적 객관적이고 가격은 추상적 주관적 이렇게 주죠.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게 답이 되겠죠. 가치는 장래기 되는 현재 가치라고 해서 현재 값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과거값이라고 그래. 내가 이거 1,000원 주고 사는 순간 1,000원 지불된 순간 과거가 된다. 과거. 그래서 가격은 과거값이고 가치는 현재값이에요. 근데 이걸 둔갑해서 가치는 미래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이렇게 주면 그럴싸해요. 아, 맞다. 가격은 현재 지금 내가 지불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싸하다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가치 현재값,
가격은 가격감. 가격은 변동을 해요. 변동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분필 오늘 가격은 1,000원이야. 내일 가격은 1,200원이 될 수는 있죠. 근데 특정 시점에서 가격은 딱 하나만 존재해요. 근데 가치는 아까 여러 개 있었잖아요. 시장가치, 보상가치, 보험가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도 원칙,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라. 그 다음에 예외, 법의사, 시장가치, 유예가치 기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개를 이제 반대로 주는 거예요. 시험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 쓸모가 올라가면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간다.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비례한 게 있어요. 그럼 가치가, 쓸모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어렵게 내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잘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엄청나게 어렵게 내야 되겠다. 출제자가 그를 의도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도 올라간다. 이거는 성립하잖아요. 요걸 낸단 말이에요. 엄청 어렵게 내면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최근에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2배로 올라갔잖아요. 2배로. 특히 서울은 2배 올라갔죠. 미친 거죠. 미친 거지. 저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가진 사람들 미안하지만 너는 아파트 가격이 없으니까 그러지. 내가 있어도 미쳤다고 할 거야. 그럼 미친 거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주택 가격이 높다는데 그거 제가 몇 번 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부 정책 탓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국민들의 투기 심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 동의할 건데요. 투기 심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투기 심리가 일어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자율이 너무 낮았다. 정부 정책이 신뢰가 안 됐다. 그다음에 나 혼자만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여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럼 이제 거기 연장선에서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아파트 쓸모가 좋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2배 올라갔으면 아파트 쓸모가 2배로 높아지면 그냥 아파트에 앉아있으면 안마도 해주고 아파트가 그냥 아파트가 그냥 들어가 있으면 난방도 스스로 되고 이렇게 쓸모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지만 자 그렇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지만 반대로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는 올라가는 게 아니다. 얘도 잘 안 나옵니다. 이 가치가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출제한 적이 있어요. 물론 두세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근데 얘는 딱 한 번에 나와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돈의 가치거든.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가요. 돈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여기 안 되면 봐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 반대로 봐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됐습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 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 거거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지 말고 그냥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물건의 가격과 돈의 가치는 반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보다는 이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죠.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 나오면 이 표가 가장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이 가치와 가격이 물건의 가치와 가격이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느 경우에 같아지고 어느 경우에 달라지는가 이거 할 건데 경제학에서 장기라는 개념 경제학에서 장기하고 단기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장기가 일치예요. 일치. 장기가 되면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게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장기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으로 가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경제학 논리를 알면 이거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 보이거든. 단기적으로 달라지지. 단기적으로 길이. 그냥 여기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한 건데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단기, 괴리, 장기, 일치 그러면 된다고. 나오면 그렇게 낼 거니까. 경제학에서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거야. 단기적으로 달라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단기하고 장기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요. 여기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설명할 건데 이제 이것만 하시면 돼. 단기는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공급 변화가 없어요. 자,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경제학에서 단기 그래버리면 아파트 공급 증가가 없는 그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단기는 이렇게요.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는 짧은 기간.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유 가격이 막 올라간다고 봐요. 그럼 우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유 공급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유 공급을 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 그래요. 근데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3, 4일, 5, 6일 되면 그럼 우유 공급이 막 증가한다고. 우유 회사가 서울우유, 남양우유, 막 파스텔 우유에서 우유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걸 장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 불변이야. 공급 불변. 어떠한 경우도 단기는 공급 증가란 말은 없어요. 근데 장기가 되면 공급이 변화한다. 공급 변화. 공급이 변화한다 말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단기. 자, 결론부터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그것만 아시면 돼. 그것만. 자, 가치와 가격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달라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뭐한다? 일치하는 경우가 보인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야. 얘는 자, 저걸 설명해 볼게요. 우리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가치는 안 올라간 게 아니라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아파트 쓸모가 좋아져서 아파트 수요로 난방된가요? 안 되잖아요.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수요 난방되고 아파트에 앉아있으면 안마해주고 이렇게 했다면 다 수요를 증가시키면 되지. 그럼 아파트 쓸모가 높아지겠지. 그게 아니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 쓸모하고, 쓸모는 그대로 있어요. 아파트 쓸모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보다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이게 단기야, 단기. 근데 이걸 장단기 구별하지 않으면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가. 여기까지가 단기야. 여기까지가. 단기는 공급 불변이니까. 그러면 공급이 변화했다. 여기가 장기가 된다고. 그럼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장기가 되면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과 가치 중에서 뭐가 바뀌어요? 가격이 바뀌어요. 가격이. 가치는 그대로 있다고.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공급이 증가하면. 그래서 일치해버린다고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거 논리,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논리가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괜히 이거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데 받지 말라고. 이거 안 나온다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하고 달라진다. 이거 안 낸다니까. 안 내고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여기 단기라고 지금 여기까지가. 그럼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죠. 근데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하게 된다. 그거 마시라니까. 그거 마시면 되는데 괜히 이것 갖고 뭐 시비를 걸고 그런다고. 대도 않은 것 갖고 하지 말라고. 요거 하지 말고. 요거는 지금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하게 하는 거지. 여기 안 나온다고.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 아직도 발가락 남아있다. 발가락을 자를 거야. 발가락을 건다. 안 나온다니까요. 절대로 안 나오니까 그냥 단기, 괴리, 장기, 일치. 그러면 끝. 넘어가요. 이제 가치와 가격이 끝났어요. 가치와 가격이 끝나면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가격이라는 놈이, 부동산 가치라는 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과정을. 자, 이제 필기노트 111쪽 가면 그러면 부동산 가치 형성 원리라고 나와요. 형성 원리. 예전에 이거 잘 내다가 요즘은 좀 뜸하니까 논리를 설명하니까 그냥 저렇게 흘러가나 보시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소리예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쓸모가 있으면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가격이 돼 가는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가치 형성률이라는 게 있고 가치 발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찍기야, 찍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시험에 더 잘 나온 것은 1번일 것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이 더 잘 나와요. 1번이 잘 나오고, 이 2번은 24회 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률이 잘 나옵니다. 가치 발생률은 잘 나오지 않고. 자, 그럼 가치 발생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가치 발생률이라고 안 했겠죠. 다 가격 발생률이 그랬다고. 가격 발생률. 근데 요즘은 가치와 가격을 구별해서 감정평가에서는 전부 다 가치라고 부른다고. 가격이 않고. 근데 어떤 책을 보면 지금도 가격 가치를 막 혼용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가격이라 해도 상관없고 가치라 해도 상관없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서 논하세요 이렇게 30점 이렇게 준다고.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줄 일이 없어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에 구분해서 논하세요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제 논술을 주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다 쓴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막 다 써야 돼. 이런 것도 다 써줘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 결론만 주니까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은 가치가 있어서 가격으로 나타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야. 근데 이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 4번을 하나 추가한다고.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파노라마처럼 필기도도 있는 것처럼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다고. 요 가치 발생 요인은 저 물건이 가치가 있어서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고 가격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이야. 먼저 효용이 있어야 돼요. 효용.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효용은 유용성인데,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쓸모 하면 돼요. 쓸모. 근데 여기 이제 경제학에서 뭐라 하냐면 효용이란 어떤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효용이라고 그래.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쓰레기는 우리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효용이 없는 거라고. 근데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 봉투가 담아주잖아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 그것을 효용이다 이렇게 한다고. 어려운 말이잖아요. 효용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 내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럼 아무리 쓸모가 있다 하더라도 지천에 널려 있으면 엄청나게 많으면 가격이 지불되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공기를 흡입하지 않으면 아마 5분 안에 다 죽어요. 내사 상태. 그잖아요. 그러면 세상 살기 싫다 그러면 숨을 쉬지 말아버려. 그럼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공기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데 공기를 흡입하면서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안 낸다고. 공기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공기는 효용은 있지만 근데 돈은 내지 않거든요. 왜?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효용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돈이 지급되려면 희소해야 돼. 희소.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상대적 희소성. 자, 우리 물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물을 사 먹을 거라고. 근데 마트에 있는 물들은 깨끗한 물이거든. 깨끗한 물. 그러니까 깨끗한 물은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 먹잖아요. 돈 주고 하고.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그 충족 수단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 가격이 지불됩니까? 아니요.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돼. 돈 주고 살 사람이. 그게 유효수요예요. 유효수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수요. 이걸 유효수라고 그래. 요 세 가지가 가치 발생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학자 알프레드 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라 하냐면 요 세 가지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걸 효상유 그러거든요. 여기에 가치 발생 요인이 맞다. 근데 내가 생각하건데 부동산은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추가할 건데? 링, 미타 링? 제가 물어봤지. 뭘 추가할 건데? 그러니까 링이 말하는 거야. 이전성을 추가해야 된다고 그래. 이전성. 그럼 이전성이 뭔데? 저 부동산이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면 여러분 가격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된다. 이게 링이 주장하는 거야. 최근에 한 2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전성을 다른 말로 양도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양도 가능성이 가치 발생 요인에 추가되는 거야. 추가. 이제 이전성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성이라는 게 있다고. 물리적 이전성하고 권리 이전성인데 그 물리적 이전성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내일 부산으로 가버리는 거, 대구에 있는 부동산이 모레는 강주로 가버리는 거, 그게 물리적 이전성이야. 부동산이 발달릴 수도 없고. 그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발생 요인 중에 이전성을 추가하는데 그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는 소리야.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은 없어요. 부동산 때문에. 그러면 권리 이전성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 소유권이. 그래야 가격 지불되겠죠. 그러니까 권리관계 이전성으로서 이거는 법적 개념이다.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가치 발생요인이라고 그래요. 효상, 유의 이렇게 외워요. 그럼 이제 22회 때
요거는 가치 발생료는 22회 때하고 24회 때 내고 그 뒤로 안 내거든요. 그럼 22회 때 뭐라고 내냐면 이렇게 해요. 22회 때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도 있고 상대 주요성도 있고 유효수도 있다. 맞죠? 그다음에 이전성을 추가하는 견해도 있다 그랬습니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 원래 여기까지가 가치 발생 요인인데 이전성을 추가하고 있잖아요. 이전성을 추가하는 견해도 있다. OX O. 이렇게. 그러면 22회 때 이제 틀린 거 고르라했는데, 근데 여러분 느낌 봐봐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라고.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효용, 상대 주소수, 유효수요, 요거 이제 논의를 하고 이제 추가하는 견해도 있다고 했으니까 정설은 여기까지니까 효상 유까지니까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있어야만이 가치가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될까? 다 있어야지 다. 그게 22회 때 답이에요. 가치 발생 요인,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가치는 발생한다. 네 떡이다 이 소리지. 이거 전부 다 있어야 한다는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저는 올해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빨리 가버렸으면. 올해 별로 좋은 일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년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도 빨리 보내버리라고. 빨리 보내버려야지. 잡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22회 때는 그렇게 냈어요. 이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다. 그럼 24회 때 가볼까요? 24회 때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그래요. 틀린 거.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해요. 유효수요는 3번 지문에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지만 요거 3번이라고 3번 지문에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으면 되지 지불 능력까지는 필요 없다. 뭡니까 있습니까? X.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내는 거예요. 여기 가치 발생 요인. 근데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영향.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치 형성요인이라고 그래요. 형성요인.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강동구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강동구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아파트 유효 수요가 2배로 증가할 수 있겠죠. 아파트 유효 수요는 여기 있네요. 그럼 강동구의 인구가 아파트 유효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네. 안 미친다고? 그러면 내가 미치는 거지. 여러분이 안 미친다고 하면 내가 미쳐버리는 거지.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구가 유효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인구는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네. 이 인구 같은 것을 가치 형성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률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하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기에 이제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근데 세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이걸 우리는 일지계라고 그래요. 일지계. 그럼 가치 형성 요인하고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이 가치 형성 요인에서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 요즘 어떻게 되냐? 요것만 돼요. 요것만. 요 개념만.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요.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거기는 뭐가 있다? 일지계가 있다. 일지계가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러면 일반적 요인이 뭔가, 지역 요인이 뭔가, 개별 요인이 뭔가를 알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지금은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여기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 요게 별표 5개짜리였어요. 예전에. 지금 하지 말고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지금은 요 개념만 나와. 요것만. 예전에는 요 일반적 요인, 특히 요 일반적 요인이 별표 5개였어요. 좀 이따 책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아, 옛날에 저렇게 냈구나. 요즘은 그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출제 패턴이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저 일반적 요인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좀 잘못 그렸다. 이상해졌네. 자, 이게 우리나라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가 지금 우리 서울입니다. 서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있는 요 강동구고, 강동구에 이렇게 여기 이제 강동구 1번지, 강동구 1번지 토지 건물이 있어요. 그럼 저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게 일반적 요인. 그다음에 지역 요인은 서울의 강동구라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다음에 개별 요인은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됐습니까? 저로 보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뭔가 특징이 있겠죠? 그게 일반적 요인. 그럼 저는 그래서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다. 그러면 전라남도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럼 사는 곳은 서울이다. 그럼 서울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게 이제 지역 요인. 그다음에 저만의 특징이죠. 저만의 특성. 마음이 엄청나게 좋아서 12월 달 되면 급여의 80%를 자선담배에 집어넣어버린다. 뭐 이렇게 저만의 특징이죠. 그게 개별 요인. 왜? 믿음이 안 가요? 참, 믿음이 안 큰일 났네. 자선 냄비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냄비에 넣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일반적 요인이 뭐가 이거 물어봤는데 요즘 안 물어보니까 지금 패턴에 맞춰서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그러면 된다고. 일지계. 그럼 요 일반적 요인은 또 뭔데?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 그게 일반적 요인이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을 나누면 세 가지야. 사회 현상, 경제 현상, 행정적 현상. 그럼 사회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야, 인구. 요 인구 변화. 그 인구 변화가 일반적 요인이고, 요 인구는 가치 형성 요인이고, 가치 형성인 인구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 물가는 어떠냐, 고용은 어떠냐, 실업은 어떠냐 이런 것들. 이게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은 세금 제도는 어떠냐, 부동산 세금 제도, 종부세가 폐지되냐 어떠냐, 종부세를 강화하느냐 이런 것들. 여기 행정적 요인이에요. 그럼 종부세가 폐지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아파트 수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정적 요인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주면서 이 중에서 이렇게 박스 주고 이 박스에 대해 여러 가지 준다고. 이 중에서 사회적 요인은 몇 개인가, 경제적 요인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출제했습니다. 예전에 그게 별표 5개짜리였다고. 요즘은 그렇게 출제하잖아요. 그렇게 출제하면 마지막 남은 발가락을 걸 거예요. 안 나와죠. 그냥 일지계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가치 형성 원리인데,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가치 형성 원리는 개념이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럼 이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있을 건데, 우리 강동구에 인구만 증가한다. 다른 지역은 인구가 다 감소하는데 우리 강동구의 인구만 증가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 요인입니까? 개별 요인입니까? 지역 요인. 지역 요인 중에서 사회적 요인이야. 지역 요인 중에서. 우리 강동구에 사회적 요인이 있거든. 그럼 다른 지역은 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우리 강동구만 인구 증가한다. 그러면 그건 지역 요인이고 강동구의 사회적 요인이 된다고.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데 우리 강동구만 고용 증가한다. 그것은 또 경제적 요인이라고.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사회적 요인,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변화. 인구가 변하면 이 인구 변화가 유효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으로 나타나요.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그런데 다른 요인 다 일정한데 우리 강동구의 인구가 증가해요. 그러면 가치 형성력이 변한 겁니다. 그럼 가치 발생에 유효수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 시장에서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 공급에 영향을 미칠까? 수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 수요국수 우측이 되는 거예요. D1이 D2가 되고 새로운 균형 있죠.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 과정이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는 원리라고 그래. 이 과정. 이게 파노라마처럼 했는데 이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거. 가치 발생은 효상유이. 이전성은 권리전성이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나오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는 고정돼 있을까, 변동할까? 변동. 가변적이다. 변동 가능성 유동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하면 결국은 뭐가 변동할까? 가격이 변동하지. 가격이.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변동했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고, 이 과정이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 이렇게 불러요. 그게 신경 쓰지 말라고 좀 어려울 건데,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 잘 나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효상유의에서 이전성은 권리관계 이전성이다.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거 일찍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자, 이게 가치 형성 원리입니다. 가치 형성 원리. 이제 가치 형성 원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이제 이어지는 게, 자, 보자고 또 뭐가 이어지는가. 자, 지금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있어. 가치 재원칙. 이건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들. 약간 어려우니까 좀 정신을 긴장해서 들어야 되는데, 부동산 가치 재원칙이란 것은 이런 뜻이요.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변동, 부동산 가치가 형성됐다가 변동하거든요. 이 변동하는 과정에 일정한 법칙성이 있다는 소리야. 그 법칙성을 규칙성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지금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10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봐요. 10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가격이 높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10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5층에만 있어. 5층에만. 그럼 1층에서 쇼핑하다가 화장실 급하면 5층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엘리베이터도 없어. 체력 단련은 제대로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 부동산, 이 건물은 내부, 여기 지금 다 엘리베이터, 화장실, 차, 이 건물 내부와 관련된 거거든. 내부 구성 요소가 있어. 이 부동산 내부 구성 요소는 건물의 층고, 복도, 계단,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부 구성 요소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 건물의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매우 적합하게 맞았다. 그러면 가격은 높게 나타나는데 균형이 안 맞았다. 화장실이 층마다 있어야 된다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상가니까. 그죠? 근데 하나밖에 없다, 5층에. 그럼 균형이 안 맞았다고 그래. 그럼 균형이 안 맞으면 가격은 낮아야 되고,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높아야 돼. 그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정한 법칙성이야. 의미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10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우리 명일동에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계속 공급돼. 새로운 10층 상가 건물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그럼 10층짜리 상가 건물의 가격은 뭐요? 떨어지겠죠. 이것도 법칙성이야.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이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따져봐야 돼. 자, 제가 10억이라는 건축비를 들어서 대저택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가 달동네입니다. 전부 다 주변에 달동네인데 쓰러질 것 같은 집들이 있는데, 저만 거기다가 야외 수영장을 넣어서 건축비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건물은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가격은 10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은 주위 환경과 적합하는가, 그거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맞았는가, 이거 따져보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런 거 따져보고, 그런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중구난방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주위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이 높을 것이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 구성전의 균형이 맞으면 가격은 적정할 것이고, 맞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이게 법칙성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법칙성을, 이거를 가치 원칙이다 그래. 가치에 관한 원칙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원칙이 13가지가 있는 거예요. 13가지가. 그래서 여러 제자를 붙여서 가치 재원칙 그런다고. 가치 재원칙.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가치 재원칙의 뜻이 설명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요. 이 가치 재원칙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써먹여야 될까, 안 써먹여야 될까? 써먹여야지.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 평가로 왔는데, 10층짜리 상가 건물 평가로 갔는데, 60평 아파트를 평가로 갔는데, 60평 아파트인데, 그런데 화장실이 딱 가운데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60평 이렇게 아파트인데요. 근데 방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방이 한 6개 있다기 봐. 6개? 여기 가운데 딱 화장실 하나 있어. 문은 4군데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감정평가사가 이거 평가로 가서, 야, 참 편리하다. 어디든지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편리하다. 그래서 가격이 적정하다. 평가사 자기쯤 반납해야지.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안 맞았잖아요. 그럼 가격이 다운돼야 되지.
그리고 써먹어요. 여기 지금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적절하고 가격이 맞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여기 가치 원칙이야. 그 원칙을 써먹을까 안 써먹을까?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감정평가 행위 기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이 가치 재원칙을 써먹는다는 소리야. 이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다. 그럼 균형이 안 맞았다고. 그걸 균형의 원칙이라고 불러. 이 가치 재원칙이 13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에 화장실이 내부 구성 요소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맞았을 때 가격이 높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이 낮다가 균형의 원칙이야.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할 때 균형의 원칙을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써먹는다. 그걸 감정평가의 행위 기준. 감정평가를 행위를 할 때 기준이 된다는 소리야. 이것을 평가 원리 그런다고. 이게 가치 재원칙의 개념이야. 이 개념은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 개념 자체는. 자, 이거 개념인데 이런 뜻이야. 가치 재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정한 법칙. 이걸 감정평가에 써먹는다 이 소리야. 근데 13가지가 있는데 이제 책에 나오죠. 책에 나오는데 책에는 지금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제 13가지 중에서 13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포기. 13가지 다 중요하다. 그럼 포기인데 6가지가 중요해요. 6가지가. 13가지 중에서 6가지 중요한데 그 6가지 이제 1번 타자라고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타자가 변동 원칙. 그다음에 예측 원칙. 그다음에 넘기면 그럼 표가 나오면서 이제 5번에 거기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나오죠. 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가장 잘 나와. 여기에 한 별표로 보면 별표 최소한 2개 정도는 된다고. 2개. 3개 하면 안 돼. 3개. 3개는 아니고 2개 정도. 그러면 총 6가지 중에서 지금 4개 나왔습니다. 어떻게 4개가 나왔냐면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 7개, 아니 5개, 그다음에 대체 원칙 6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면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3번, 4번, 그다음에 112쪽에 5번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6번 기여의 원칙, 113쪽에 9번 대체 원칙, 요 6가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게 이제 변동의 원칙이 무슨 말인가 이제 설명할 건데 오늘은 3가지만 해요. 6가지 중 3가지. 변동의 원칙하고 균형 적합하고. 그 변동의 원칙은 한번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 여기서 봤겠지 뭐. 여기서 오늘 1시간이 안 지났어요. 변동의 원칙 뭐 할 때 봤어요? 기준 시점. 여기 나왔네. 기준 시점. 변동의 원칙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이 기준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변동의 원칙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써먹여 안 써먹여야 돼? 써먹여야지. 자, 잘 봐요. 이 변동의 원칙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출제 패턴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여러분보다 15년 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수준이 약간 낮았다고. 이게 문제 수준들이. 그래서 개념만 내, 개념을 주로 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변동의 원칙이 무슨 말인데요, 요거. 그다음에 예측의 원칙이 무슨 말인데 요걸 내다가 요즘은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잘 안 나와.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말 안 만든다고. 그럼 요즘은 이 변동의 원칙을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 써먹는데 어디다 써먹는가 그걸 물어본다고. 그럼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됩니다. 요거 낸다고. 그 변동의 원칙 그럼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나중에 시점 수형도 공부할 건데 시점 수형은 잘 안 나오고 무조건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변동의 원칙 나왔으면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힘들어요. 왜냐면 처음 듣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쏙쏙들이 오늘 내 것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이거 한번 들었다.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여러분 걸 다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니까 한번 복습하고 말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내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 것을 해야 되겠다 가서 무슨 법? 민법. 민법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노력해야 지금은 결론은 그냥 요거 배웠다 한번 복습. 그다음에 기본서 보면 양사에 대해 기출지문 요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민법은 좀 자세히 보고 민법은 상대적으로 자세히 봐야 되니까. 자, 이제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럼 변동의 원칙 1번이 개념이야. 변동의 원칙이 무슨 말이냐?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치는 늘 변동한다는 소리야. 그게 변동의 원칙이야.
이제 개념은 진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봐요.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가 항상 변동한다는 소리야. 그럼 왜 변동할까? 아까 부동산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이렇게 해서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 일찍이가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한다고. 우리 서울의 인구가 변동하는 거예요. 인구가 가치 형성 요인에서 1번 타자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서울의 경제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경제적 요인이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세금 제도 같은 거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치 형성이 늘 변동하죠? 그럼 부동산 가치도 늘 변동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이야. 이게 개념이야. 그러면 변동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으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의 가격이 어느 시점이 10억이라고 정해줘야 돼.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렇게 나오지.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가 된다.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되는 근거가 된다. OX? O.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측의 원칙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되고 무슨 원칙 때문이다? 변동의 원칙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럼 변동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예측의 원칙을 하지 않을 거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게 균형과 적합이야. 균형과 적합. 그럼 균형과 적합은 아까 제가 가치 재원칙 개념 설명할 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이 균형의 원칙이란 것은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맞았을 때 최고 가격이 된다는 소리야. 균형이 맞았을 때. 그러면 10층짜리 상가 건물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 층별로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층고도 적정해야 되고 복도도 적정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엘리베이터도 한 2개 정도 있어서 이용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내부 구성의 균형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인데 이 내부란 말이 균형의 원칙에서 중요한 말인데 요즘은 내부를 빼요. 구성 요소 나온다고. 여러분들 구성 요소는 이 부동산의 구성 요소는 내부와 관련되어 있을까? 부동산 외부와 관련되어 있을까? 내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적정할 건데 이 균형의 원칙을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 써먹여야 돼? 안 써먹여야 돼? 써먹여야 돼. 써먹여야 된다고. 그럼 이제 감정평가로 갔어요. 60평 아파트를 감정평가로 갔는데 그런데 화장실 개수가 부족이 돼요. 10층짜리 상가 건물을 평가로 갔는데 엘리베이터 없대요. 그럼 내부 구성조사는 균형이 안 맞은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할 때 가격을 올려야 될까 다운시켜야 될까? 다운. 그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감가라 이렇게 감가. 가치를 감시킨다 감가. 근데 균형의 원칙이 위배됐을 때 하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내부 구성 요소, 또 내부 성향하고 구성 요소, 그다음에 감정 평가할 때는 이 기능적 감과 관련돼 있다. 좀 있으면 이제 개별 분석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명일동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그럼 이 상가 건물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아까 말했잖아요. 화장실, 복도, 계단, 층고, 엘리베이터. 여기 내부 구성 요소야.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높다.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이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주위 환경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 주위 환경과 적합했을 때 가격이 높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 소리야. 아까 예를 들었죠? 달동네인데 그런데 제가 건축비 10억을 들여서 엄청나게 좋은 주택을 지었다. 그 주위 환경과 적합해요? 적합하잖아요. 적합하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그러한 부동산을 평가로 갈 때는 가격을 높여야 될까 다운시켜야 될까? 다운시켜야 돼. 그러면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 외부 환경 및 시장에 적합해야 돼. 시장에서는 우리 명일동 시장에서는 원룸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투룸을 공급해주면 그럼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적합하면 가격은 최고 가격이 형성되는데 반대로 적합의 원칙이 위배됐대.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대. 시장에 원하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있대. 그러면 감가시켜야 돼. 감가. 그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도 감가해야 되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안 맞아도 감가해야 돼. 그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안 맞았을 때 하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고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았을 때 하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적합의 원칙이 나오면 외부, 적합의 원칙이 나오면 외부.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입지하고 있는 주위 환경과
부동산이 있는 장소와 주위 환경과 관계야. 네? 그다음에 적합하면 가격은 높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이 다운시켜야 되는데 가격을 다운시킨다 감가, 그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 요 이제 감가는 가치를 감소시키는데 요 부동산 왜 감정평가사 가치를 감소시켜야 될까요? 감가 요인이 있으니까. 감가 요인. 그럼 감가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요걸 부동산학에서는 세 개로 나눈 거야.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 물리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고, 기능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고, 경제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기능적 감가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부족하다. 엘리베이터가 3개 있어야 되는데 5개 있다. 너무 많은 것도 감가야. 화장실이 10개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없다. 감가. 층고가 낮다. 복도가 좁다. 여기 감가. 이런 것을 기능적 감가라고 한다고.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되겠죠.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한다고. 그러면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 그럼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좀 있어 바로 이 다음 시간 배울 건데,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 부동산이 지금 명일동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평가사라면 이 명일동 1번지 토지를 평가로 갈 때 명일동 내지는 상일동 내지는 강동구 일대에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가, 강동구는 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분석해야 한다고. 그걸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고. 지역 분석. 그럼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에 이 부동산의 엘리베이터 개수를 알게 됩니까? 주위 환경과 적합 여부를 따져. 적합 여부를 따진다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통해서 적합의 원칙이 입각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엘리베이터 숫자가 어떤 게 되는가, 화장실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한 거라고. 이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감정 평가사다, 여러분이 감정 평가사다. 명일동 1번지 토지를 평가한다. 그 명일동 일대, 상일동 일대, 강동구 일대를 분석해 보는 거야. 그러면 강동구의 경제상, 강동구의 사회 현상이 이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역 분석. 그럼 지역 분석은 통해서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는 걸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통해서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라고. 그러면 적합의 원칙은 개별 분석 관련돼 있습니까? 지역 분석 관련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지역 분석. 그럼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화장실 개수 따져본다고. 그럼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균형의 원칙이 맞았나 안 맞았나 따져보고, 균형의 원칙이 맞지 않았으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그럼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내부 구성 요소, 그거하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야지. 이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보고 나서 이 부동산은 화장실 개수가 부족할까, 요거 안 미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주위 환경과 적합하는가 따진 거고, 적합의 원칙은 외부. 그다음에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이렇게. 그럼 시험을 내면 이렇게 한다고.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를 한다. OX, X. 엘리베이터 숫자가 부족하면 경제적 감가다. X.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면 경제적 감가다. X.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치 재원칙 중에서 3가지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6가지인데 3가지만 짜고 다 하면 뭐가 중요한 거 모르니까. 이제 이게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의 법칙성, 가치 재원칙. 가치 재원칙은 감정평가자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평가 원리.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 개념이 중요했지만 요즘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네? 적합의 원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기출 지문 보자고요. 1번 균형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요 내부란 말 생략해요. 내부란 말 생략하고 바로 구성 요소 간다고. 이렇게. 구성 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너무 많이 있다는 소리야. 엘리베이터가 2개만 있으면 되는 5개 있다는 소리야. 이게 과잉 부분이야. 그럼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눈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3개 있다 해봐요. 그거랑 똑같대. 예? 좀 이상하잖아요. 예? 코가 이렇게 크다 막 이렇게. 그렇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럼 감가해야지. 그럼 균형의 원칙이 위배됐습니다. 감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인데 여기 경제적 감가는 있잖아. 틀렸죠.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이렇게. 2번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입지 인근 환경, 인근이 주위 환경이죠. 그럼 적합의 원칙은 장소하고 인근 환경에 영향을 고려한다. OX? O. 3번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하게 하겠다. 높였다는 소리야.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버린 거지. 예?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 문제로 여러분들 층고를 너무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쾌적성은 있어요. 쾌적성이 있는데 그럼 겨울철에 추워요. 추우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전원주택은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전원주택을 사러 갔는데 층고가 엄청나게 높아. 엄청 높아? 그럼 쾌적하긴 하겠지만 이게 층고가 높으면 냉난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사버린다고. 예? 그러면 선호도가 떨어졌대. 그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5. 예? 자, 4번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판매시설을 할 건데 입점부지 어디다 할 것인가? 후보지역, 후보지역 분석했대. 명일동하고 상일동하고 몇 가지 동네를 두고 어디다 할 것인가? 그 후보가 되는 지역을 분석한 거야. 명일동도 분석해보고 상일동도 분석해봤습니다. 지역 분석 나왔어요. 지역 분석. 그 무슨 원칙입니까? 적합.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예? 화장실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화장실이 나오나 엘리베이터가 나오면 뭐요? 균형. 균형이 무조건 균형이야. 화장실이 나오면 제가 이제 실제로 화장실이 나오면 무조건 균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걸 화장실이 나온 거야. 물어봤지. 균형 맞았어요? 내 시험지는 그거 안 나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무조건 화장실이 나오면 균형이 원칙이다. 그 해에 나온 거야. 그게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제가 그 해에 무슨 필이 꽂힌 게 아니라 예전부터 화장실이 나오면 무조건 균형입니다 했다고. 그 해에 나온 거야 이제. 이제 물어봤지. 시험 보고 나서 균형이 원칙 화장실 나왔는데 맞췄어요? 내 시험지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나는 화장실이 아니라고 혼났어요. 뭐 요 말만 하지 틀려버린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럼 엘리베이터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뭐요? 균형. 무슨 관과? 기능적 관과. 시험 문제다가 엘리베이터가 적정합니다 이렇게 안 줄 거니까, 엘리베이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줄 거니까, 그러면 기능적 관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우리 기본서 보고 좀 쉬었다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본서 봅시다. 436쪽. 처음 듣는 말이니까 어려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436쪽 갔더니 가치와 가격 개념 나오면서 표 나왔죠? 표? 그 별표는 2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것만 해. 마지막에 보면 가치 밑에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그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제가 했던 것만. 여기 가치 전문가는 평가사고 가격 전문가는 중개사다. 그런 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필기노트에 준해서 있는 것만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가치와 가격의 관계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지금 보지 말고 니을만 하면 돼. 니을. 니을은 단기는 괴리, 장기적으로 뭐다? 일치. 그것만 하면 되겠네. 이제 넘겨봅시다. 넘겨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440쪽. 440쪽 가면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 나와요. 그 옆에 29회 때 31회 때 나오죠. 그거는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온 거예요. 형성 요인. 그러면서 개요 나오고 그 밑에 약간의 표를 박스 만들었는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 파노라마처럼 쭉 돼 있는 거죠. 그 뜻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 그럼 이렇게 나왔네. 거기 큰 2번에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2조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치계. 됐습니까? 그거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경제적 가치, 그게 가장 중요한 말. 일치계. 여기까지. 그 다음에 441쪽 가봐요. 441쪽 가면, 그럼 이제 우리 책은 참 이거 멋지게 잘 써놨어요. 다른 책 보면 복잡한데. 441쪽 가면 일반적 요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 요인이란 전 국토 공간인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밑에 핵심 그러면서 가치 형성 요인의 일반적 요인. 일반적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거든. 그럼 예전에 어떻게 출제했냐면 요거 이제 지금 아니고 예전에 15년 전, 20년 전 여기 별표 5개짜리 했다고. 요게. 그 지금 우리 책은 핵심이라고 나왔는데 핵심 아니에요. 요즘은 핵심 아니고 핵자 앞에다 안자라 붙여버려. 안자. 안 핵심인데 요즘은 안 나온다니까. 저희 안 나와. 예전에 나왔다고. 20년 전에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줬냐면
사회적 요인은 인구, 가족 구성, 도시 형성, 공공시 나오잖아요. 그 예전에 이렇게 나왔다고. 20년 전에는 다음 쭉 사회적 요인이 아닌 거 이렇게 있다고. 그 이거 다 외웠다고 이러고. 근데 요즘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말라고. 선생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안 나와. 안 나니까 외우지 말라고. 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돼. 그 경제적 요인 봐봐요. 경제적 요인 보면 그러면 다 경제 용어야. 소비, 저축, 투자, 재정, 금융, 이거 다 경제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용어가 나오면 경제적이야. 다만 거기 이제 마지막 교통체계가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만 좀 하시면 되고, 그거 나오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필요 없고, 밑으로 가면 가치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은 효, 상, 유, 이 그랬잖아요. 예? 자, 됐어요. 이제 넘겨봅시다. 넘겨서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유효성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443쪽에 이전성 나오는데 442쪽에 그 밑에 내용들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효상 유의 요 타이틀 말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443쪽에 이전성은 첫 번째 권리의 양도 가능해야 한다. 요 권리 이전성이라는 거. 가치 발생 요인에서 이전성은 권리 이전성입니까? 아니면 물리적 이전성이다? 권리 이전성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다른 필요 없고. 이제 가치 지원칙 나왔습니다. 가치 지원칙이 체계에서 그림 나오고 난리 쳤죠? 그건 싸그리 무시. 자, 넘겨봅니다. 넘겨서 444쪽에 가치 재원칙이 핵심이라고 나왔죠. 이거 핵심 아니에요. 이거는 핵심이 아니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밑에 심화 나오죠. 심화. 그거 심화가 핵심이야. 심화가 핵심이고, 그 위에 가치 재원칙 핵심이라고 나온 것은 그게 심화야. 심화. 그게 잘못됐다고. 심화가 핵심을. 그 심화라고 나와서 가치 재원칙의 적용 그러면서 균형의 원칙이 일어났죠. 균형의 원칙을 비례 원칙이라는데 그건 안 필요 없어요. 균형의 원칙은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요거요. 여기에 핵심이야. 핵심이지 심화가 아니라고. 그 위에 게 심하고, 그 위에 것은 할 필요 없고 그 밑에 거 심화라고 써진 거, 거기에 이제 별표 3개짜리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그 핵심 심화라고 쓴 거 핵심으로 바꾸고, 이제 445페이지부터 쭉 설명 나온 거야. 13가지가. 그러면서 445페이지에 체유형 원칙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넘겨볼까요? 넘겼더니 예측의 원칙이 나오고, 예측의 원칙. 미안해요. 445쪽으로 다시 와봐요. 445쪽으로 가면, 그러면 양가로 1번 하단부에 변동 원칙이 나오죠. 그 변동 원칙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에 있는 거. 기준 시점 확정.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고. 이제 넘겨봐요. 넘겨서 446쪽, 447쪽에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그 446쪽에서는 예측 원칙만 볼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447쪽에 기여 원칙, 그다음에 균형과 적합의 원칙 나왔죠. 그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두 개만.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균형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다음에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요거만 하시면 된다고. 적합의 원칙은요, 주위 환경, 외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것만. 나머지 하지 말라고.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 정확히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할 거라고. 되셨습니까? 예.